7. 걱정, 근심의 해결 방법.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한 가능한 모든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대는 어떠한 해결 방법을 가졌는가? 걱정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법. 나에게 6명의 정직한 일꾼이 있으니 그대의 이름은 무엇과 왜와 언제와 어떻게와 어디와 누가이다. 러드야드 키플링. 우리가 앞에서 말한 윌리엄 H. 캐리어의 법칙은 우리의 모든 걱정을 전부 해결해 줄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해답이 있을까? 해답을 찾으려면 문제를 분석하는 3가지 단계를 알아야 한다.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진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사실을 수집한다. 2. 사실을 분석한다. 3.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한다. 실제로 이 방법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방법을 말하였고 또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1단계는 사실을 수집한다이다. 그러면 사실을 수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사실을 확보하지 못하고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아무런 방법도 없는 까닭이다.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혼란 속을 헤맬 뿐이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22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 학장이었던 허버트 E. 헉스 교수가 말한 것이다. 헉스는 20여만 학생들을 도와서 걱정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다. 그는 내게 걱정의 중요한 원인은 혼란이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이 세상 걱정의 절반은 사람들이 결단의 기초가 되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결단을 내리려고 덤비는 데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 3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저는 그 화요일이 닥쳐올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사실을 수집하기에 집중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고 잠도 푹 자면서 오로지 사실을 수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실을 제대로 수집하게 된다면 화요일이 되기 전에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헉스 학장에게 그러면 학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셨습니까? 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분명하게 말씀하자면 저는 이제 제 생활에서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걱정 근심을 모르고 지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태도로서 사실을 수집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면 걱정 근심은 대부분 그의 지식의 광채 앞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되게 어떠한가? 토머스 에디슨이 극히 신중한 태도로 말한 것을 살펴보자. 사람들이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보통 한번 생각한 것을 사냥개처럼 졸졸 따라다닐 뿐 그 밖의 모든 사실은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그에 부합하는 사실만을 추구하여 자기가 가졌던 편견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앙드레 모로아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개인의 희망에 맞는 모든 것이 옳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여기서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2에 2를 보태어 5가 된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한다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산수를 푸는데도 2와 똑같은 곤란에 부닥칠 것이다. 이 세상에는 2와 2를 보태면 5가 된다고 떼를 씀으로써 자기도 망치고 남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헉스 학장이 말한 대로 공평하고 객관적인 태도로서 사실을 수집해야 한다. 물론 걱정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걱정 근심이 있을 때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이 보통이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떠나서 분명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사실을 보려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2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1. 사실을 수집할 때 나를 위하여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증거에 대한 냉정하고 공평한 견해를 가지게 되며 나의 감정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사실을 수집하려 할 때 나는 가끔 그 사건의 상대방을 변론하려고 준비하는 변호사와 같은 태도를 취해본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불리한 모든 사실, 즉 나의 희망을 깨뜨리는 모든 사실과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수집해 보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사건에 관한 양쪽의 사실을 기록해 본다. 그러면 사건의 진실성이 두 극단의 어느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말하려는 요점이 여기에 있다. 당신이나 나, 아인슈타인, 그리고 미국의 최고 재판소 소장일지라도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첫째로 사실을 수집하지 않고서는 슬기로운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에디슨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 그가 당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실을 가득히 기록한 2500권의 노트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1의 법칙은 사실 수집이다. 우리는 학사학장이 한 것과 같이 우선 공평한 태도로 모든 사실을 수집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사실을 수집했다고 해도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사실을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분석하기 수월하다는 것을 값비싼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실제로 사실을 메모해 두었다가 문제를 똑똑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럴듯한 어떤 해결점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찰스 캐더링은 이에 대해 잘 씌워진 문제는 이미 절반은 해결된 문제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응용되는가를 설명해 보기로 하자. 한 장의 그림이 1만 자의 글만큼이나 가치가 있다고 중국 사람이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었는지 그림으로 보여주기로 하겠다. 미국인 갈렌 리치필드는 동양에서 가장 성공한 미국 사업가 중의 한 사람이다. 1942년에 그가 중국에 있었는데 일본 군대가 상하이를 진격하고 있었다. 다음은 그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왔을 때 들려준 이야기이다. 일본에 의한 진주만 공격이 있는 지 얼마 안 지나서 일본은 상하이로 밀어닥쳤습니다. 저는 그때 상하이에 있는 아시아 생명보험 회사의 지배인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우리에게 군대 청산원 한 사람을 보내고 그를 도와 우리의 재산을 청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청산원은 실제로 해군 대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좋다거나 싫다고 말할 수 없었고 오직 협력을 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그가 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거기에는 75만 달러에 해당하는 한 뭉치 유가증권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해군 대장에게 줄 목록표에서 빼버렸습니다. 그것을 뺀 이유는 증권이 홍콩 기관에 소속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본사의 자산이 아니라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일본 군대에게 그것이 발각되는 날이면 저는 공경에 처할 것을 각오하였으며 또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저는 자리에 없었으나 격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격리는 일본군 대장이 크게 노하여 펄펄 뛰며 저를 도적놈이니 반역자니 하면서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일본 군대를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군대의 대장의 한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브릿지 하우스로 잡혀갈 것이었습니다. 브릿지 하우스는 일본식 게슈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 헌병대의 고문실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브릿지 하우스에 연행될 것이 두려워서 자살한 것을 보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그곳에서 열흘 동안 가둔 문초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이 그 악명 높은 브릿지 하우스로 끌려가리라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물론 놀랐습니다. 만일 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기술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아마도 무섭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제게 무슨 걱정, 근심이 생기면 타이프라이터를 꺼내어 다음에 2가지 질문을 쓰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록해 왔습니다. 1.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2.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생기면 기록하는 일이 없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보려고 했지만 몇 년 전부터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질문과 대답을 똑같이 쓰는 것이 사고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상하이 YWCA에 있는 숙소로 달려가서 타이프라이터를 꺼내 다음과 같이 타이핑하였습니다. 1.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나는 내일 아침 브릿지 하우스로 연행되어 갇히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2번째 질문을 타이프하였습니다. 2. 그것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제가 취할 수 있는 4가지 행동 순서와 그 행동의 결과를 써보았습니다. A. 내가 일본군 대장에게 자세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볼까? 그러나 그는 영어를 모른다. 내가 만일 통역을 세워 설명한다면 혹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 일본군 대장은 잔인한 사람인 만큼 나의 변명을 듣는 수고를 하지 않고 차라리 나를 속히 브릿지 하우스로 보내버릴지도 모른다. B. 내가 달아나 볼까?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일본 군대가 항상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내가 YMCA의 숙소를 출입할 때마다 점검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내가 만일 달아나다가는 아마 체포되어 총살당할 것이다. C. 내가 나의 숙소에 틀어박혀 다시는 사무실 근처로 가지 않아 볼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일본군 대장이 더욱 의심하여 군인을 보내서 나를 데려다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브릿지 하우스에 집어넣을 것이다. D. 내가 평상시와 같이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해 볼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혹 일본군 대장이 자기 일에 바빠서 내가 한 일을 잊을지도 모른다. 설령 그가 생각해낸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좀 흘러서 그가 냉정을 되찾았을 수도 있어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다행이고 안전할 것이다. 혹시 그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월요일 아침에 평상시와 같이 사무실에 나가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브릿지하우스를 피하는 데 2차례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 본 끝에 제4의 방법, 즉 평상시와 같이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로 나가는 방법을 취하기로 작정하자 저의 기분은 턱 풀어졌습니다. 다음 월요일 제가 사무실에 나갔을 때 일본군 대장은 담배를 입에 물고 언제나 하던 버릇으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본 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6주일이 지난 후 천만다행으로 일본군 대장은 도쿄로 떠나갔고 제 걱정은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은 일요일 밤에 자리에 앉아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기록하고 그 방법에서 생길 수 있는 결과를 각각 기록하면서 냉정한 입장에서 결론에 도달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냉정을 유지하며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허둥대고 결단을 못 내렸을 것이며 불안한 마음에 허둥대다가 일을 그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그 문제를 연구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일요일 오후를 큰 걱정 근심으로 범민에 빠졌을 것이며 물론 그날 밤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에 나갔더라도 얼굴에 괴롭고 걱정스러운 빛을 보였을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도 좋게 일본군 대장의 의심을 사는 동시에 그를 자극하여 행동으로 옮겨가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일정한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쓸데없이 당황하면서 예상된 파국의 두려움에 떨게 되면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고 생지옥 같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명확한 결론을 얻게 되었을 때 동시에 걱정, 근심의 50%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을 취함으로써 걱정, 근심의 90%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1.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분명히 적을 것. 2.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기. 3.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 4. 그 결단을 즉시 실천에 옮길 것. 갈렌 리치필드는 뉴욕의 보험 투자 업계에서 유명한 프리랜서의 동양 지역 담당 이사이다. 갈렌 리치필드는 자기의 성공이 대부분 내가 앞에서 설명한 방법, 즉 걱정되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그럼 이 방법이 왜 그처럼 훌륭한 것인가? 그것은 이 방법이 효과적이요 또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문제의 핵심을 꿰뚫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제3의 필수 법칙, 즉 그 문제에 대해 집중하여 행동을 취한다는 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실 수집이나 분석도 소용이 없어지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일단 결론을 내려서 바로 실행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일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과 염려를 모두 잊어버려라.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에 따라 우리가 신중한 결론을 내린 다음에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것이다.
즉 되풀이하여 보려고 하지 말며 주저하거나 걱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며 다시 의심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의심까지 파생시키지 말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다. 오클라호마에서 꽤 유명한 석유 사업가인 웨이트 필립스 씨에게 내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나서 실천으로 옮기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까지 생각하면 도리어 혼란과 걱정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 그 이상으로 조사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해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당신은 걱정스러운 문제에 대해 갈렌 리치필드의 방법을 적용시키려 하지 않는가? 아래 두 문제에 대해 답안을 해보자. 제1문제 문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제2문 나는 그것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3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4문 언제 실행할 것인가? 사업상의 걱정 근심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 당신이 만일 사업가라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도대체 이 글의 제목부터가 이게 가능한가 웃음이 나온다. 나는 19년 동안이나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나도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사업상 걱정의 50%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알려준다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어디 있어. 옳은 말이다. 나도 몇 해 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제목을 봤으면 그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제목에는 제법 그럴듯한 많은 약속이 들어있으나 사실 모두가 값싼 약속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의 사업상 걱정 근심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결국 걱정을 없애는 건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실행한 일을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뿐. 나머지는 오롯이 모두 당신의 몫이다. 당신은 알렉시스 카를 박사의 걱정을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라는 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걱정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인 만큼 내가 당신의 걱정 근심을 10%만이라도 없애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나는 어떤 사업가의 걱정 근심의 50%는 줄여주지는 못했을 망정,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에서 낭비하는 시간의 95%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나는 당신이 알아볼 수 없는 막연한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인물인 앤드 슈스터 출판사의 총지배인 레온 심킨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레온 심킨스의 경험을 그의 입을 빌어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15년 동안 나는 매일 업무 시간의 거의 절반을 문제 토의의 회의를 여는데 허비하여 왔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 우리는 긴장한 태도로 의자 위에 몸을 비틀고 앉았든가 마루 위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회의는 자꾸자꾸 연달아서 미루어졌지만 아무리 해도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할수록 저녁때가 되면 저는 더욱 기진맥진했습니다. 저는 나머지 나의 일생을 이 모양으로 지낼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들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벌써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내왔으며 또 그보다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의 이렇게 낭비하는 걱정스러운 회의 시간에 4분의 3을 줄여준다거나 저의 신경질적이고 초조한 긴장의 4분의 3을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면 저는 그를 주책 없는 소리를 하는 낙관주의자라고 나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방법 하나를 바로 자신이 연구해냈습니다. 그 후 8년 동안이나 이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그것이 능률과 건강과 행복을 불러오는 놀라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술적인 방법같이 들리지만 모든 마술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비결은 이러합니다. 첫째로 제가 15년 동안 회의에서 써오던 오래된 방법을 즉시 폐지하였습니다. 그 방법이란 걱정스러운 나의 동료 임원들이 그동안 우리가 실패한 문제의 모든 내용을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물음으로 회의를 마칩니다. 둘째로 저는 새로운 규칙 한 개를 세웠는데 그 규칙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에게 문제를 제출할 때는 우선 다음과 같이 4가지 질문의 대답을 쓴 종이를 준비하여 내게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1문 문제가 무엇인가?
예전에 우리는 1시간 또는 2시간씩이나 걱정스러운 회의로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누구 하나 정작 문제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다만 쓸데없는 토론만 길게 하며 시간을 낭비했던 것이다. 제2문.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내가 지나간 나의 생활을 회고해 볼 때 문제 속에 담긴 다양한 원인을 똑똑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걱정스러운 회의만 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제3문.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회의에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제안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곤 했는데 그 과정에서 흥분하여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흔히 우리는 그 문제를 집어치우게 되거나 회의가 끝난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을 전부 기록해둘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제3문. 당신이 제안하려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나는 회의를 할 때마다 여러 시간 그 문제를 걱정하고 의논만 했을 뿐 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또 이것이 내가 제안하고 싶은 해결 방법이다 라고 기록해서 제출한 적이 없는 사람들과 회의를 해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 사원들은 제게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에 4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모든 사실을 수집하고 그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할 때 4가지 항목에서 3가지까지는 적당한 해결 방법이 마치 전기 토스트에서 빵 조각이 튀어나오듯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까닭입니다.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회의가 질서 있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얻게 되는 까닭에 이전에 필요하던 시간의 3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현재 시몬 앤드 슈스터 회사에서 잘못된 일을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많은 실천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여, 미국에서 첫 손가락을 꼽는 생명보험 설계사의 한 사람인 프랭크 베트거시는 이와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걱정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을 거의 곱절이나 올렸다고 한다. 프랭크 베트거시는 이렇게 말하였다. 몇 해 전 처음으로 보험 설계사를 시작하였을 때 나의 직업에 대한 무한한 열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나는 크게 절망하여 일에 대한 애착도 없어졌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에 자리에 앉아 스스로 걱정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직업을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첫째로, 나는 도대체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는 내가 방문한 고객의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망한 고객을 얻는 데는 제법 솜씨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계약을 할 순간에는 고객이 글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베트거 씨, 다시 한번 방문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허비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다음에 만나자는 고객을 찾아다닌 때부터여서였고 또 이것이 나의 실망의 원인이었습니다. 둘째로 가능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을 구하려면 사실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개월 동안에 저의 일지를 꺼내놓고 숫자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검고 흰 메모지에서 저의 경우에는 70%가 2번을 찾아가야 거래가 완성되었습니다. 서너 번 혹은 5번 이상 방문하여 계약이 성사된 경우는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7%가 저를 비참하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의 활동하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겨우 7%의 보험 계약을 위해 완전히 소비했던 것입니다. 3. 해답은 무엇인가? 해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즉시 3번째 이상의 모든 방문을 단념하고 거기에서 남은 시간을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안 돼요. 제가 방문한 곳곳마다 한 번에 현금 수입이 $2 80센트에서 $4 20센트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프랭크 베트거는 생명보험회사의 설계사이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피델리티 상호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보험증권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일찍 직업을 버리려고도 하였고 또 자기의 실패를 그대로 시인하기도 하였으나 다만 문제를 분석하여 선명한 해결책을 발견하여 성공하게 되었다. 당신은 사업 문제에 이 질문을 응용해 볼 생각이 있는가? 내가 거듭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질문이 당신의 걱정 근심을 50%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제는 무엇인가? 2.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3. 그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4. 그대는 어떠한 해결 방법을 가졌는가?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거두게 하는 9가지 제안. 1. 당신이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거두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은 다른 어떤 규칙이나 기술보다도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면 중요하고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즉, 배우려는 자세와 적극적인 욕망과 걱정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려는 결의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보다 윤택하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익숙한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거듭 되새겨 보라. 나의 마음의 평화와 행복, 나의 건강과 수입까지도 이 책에서 배운 오래되고 확실하고 영원한 진리 속에 있다. 2. 처음부터 자세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대는 아마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속히 다음 단원으로 옮겨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단순히 흥미 본위로 읽는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적어도 그대가 걱정 근심을 잊고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이 책을 읽는 것이라면 반드시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단원을 또 한 번 충실히 읽으라. 그것이 결국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3. 책을 읽다가 가끔 숨을 돌려서 그대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이 책에 있는 각 제안을 언제 어떻게 응용하여 볼 수 있을까를 그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쫓는 것처럼 책을 재빨리 읽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이익을 그대에게 끼쳐줄 것이다. 4. 붉은 크레파스나 연필 또는 만년필을 준비하고 책을 읽다가 혹 그대가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제안이 있을 때에는 그 제안 옆에 줄을 치도록 하라. 그리고 또 제안 중에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이 있거든 각 문장 옆에 줄을 치거나 별표로 표시를 하거나 문장 옆에 줄을 치면 그 책이 보다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복습하는 데 유익하고 수월해질 것이다. 5. 나는 어떤 큰 보험회사에 15년 동안이나 지배인으로 있는 친구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매월 자기 회사에서 계약한 보험 증서를 낱낱이 읽고 있다. 물론 그는 매월 한결같이 그 증서를 읽고 있는 것이다. 왜? 그는 자기 경험에 의하여 그와 같이 하는 것이 그 보험 규칙을 똑똑히 머릿속에 넣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이 연설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하여 2년 이상을 허비한 일이 있었는데 나는 자기 자신이 쓴 책의 내용도 때때로 이것을 들추어 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한번 알게 된 것을 얼마나 속히 잊어버리는가는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이 책에서 참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거두고 싶다면 그것을 겉으로 한번 슬쩍 읽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책을 충분히 읽은 다음 매월 몇 시간씩 그것을 복습하고 그대 앞에 있는 책상 위에 그 책을 놓아두어 가끔 읽어보도록 하라. 그리고 항상 멀지 않은 곳에 개선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끊임없는 복습과 적극적인 응용만이 우리에게 그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원칙을 습관상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이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6. 버나드 쇼는 일찍 말하기를 우리는 남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가르친다고 절대로 그가 배운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과연 쇼의 말이 옳다. 배움이란 한 개의 능동적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이 책에 있는 원칙에 그대 자신을 익히고자 한다면 그 원칙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모든 기회에 그 규칙을 응용하여 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 규칙을 쉽사리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사용되는 지식만이 그대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대는 아마 여기에 제시된 몇 개의 제안을 언제나 응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나 자신도 역시 여기에서 내가 주장한 모든 것을 전부 응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책을 읽을 때에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는 이제 새로운 습관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그대는 지금 새로운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시간과 인내와 그날그날의 응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책장을 가끔 들춰보라. 마치 이 책을 걱정, 근심을 정복하는 데 쓰는 한 개의 편리한 수첩으로 알라. 그리고 그대가 어떤 괴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절대로 흥분하지 말라. 자연현상에 사로잡혀 충동적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러한 행동은 되게 그릇된 행동이다. 그러지 말고 이 책의 책장을 열고 그대가 미리 표해둔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여 본 다음 그대에게 어떤 신기한 효과가 있는가를 주의하여 보라. 7. 그대의 아내에게 매 시간에 15분씩 여유를 주고 그로 하여금 이 책에 있는 원칙을 그대가 깨트리지 않는가 감시하도록 하라. 그는 반드시 그대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다. 8. 월가 은행가 하우엘 씨와 옛날 벤 프랭클린이 어떻게 그들의 잘못을 고쳤는가를 알아보라. 그대는 왜 이 책에서 토의된 원칙을 응용하는데 하우엘과 프랭클린이 사용한 조사 방법을 쓰지 못하는가? 만일 그대가 그 방법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로 그대는 재미있고 귀중한 교육 방법을 그대 자신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둘째로 그대는 걱정 근심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바닷가의 소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9. 일기를 만들라. 그리고 그 일기 속에 이 원칙을 응용해 본 그대의 기쁨을 기록하도록 하라. 똑똑하게 기록하되 이름과 날짜와 응용한 결과를 기입하라. 이러한 기록을 보존해 두면 그대는 거기에서 자극을 받아 보다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또 몇 해가 지난 후 어느 날 밤에 우연히 그것을 들추어 볼 때 거기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